기자가 현장에 없다는 거 보면 대부분 다 똑같은 뉴스야. 그리고 광고를 안 주거나 뭐 이럴 때 이제 비판 기사를 가끔 쓰죠. 꼬투리를 잡아서. 그리고 안 쓰는 건 아예 안 써. 사실은 보도하지 않을 권력이 제일 치명적인 것 같아요. 내 세상은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세상은 조용하지? 다른 앵글을 찾아라. 계속 지워지는 이야기들을 모아내야 되겠다. 그것이 이제 풀뿌리 민주주의. 뭐 이주민이든 뭐 여성이든 장애인이든 내가 신문에 나오고 네 얘기가 나오면서 뭔가 바뀌어지는 것들. 조금만이라도 바뀌는 세상이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네네. 저희가 그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해야죠. 큰 힘은 못 돼도 해야죠. 안녕하세요. 팀 로컬시 진행을 맡은 옥천신문 대표 황민호라고 합니다. 충북 각 지역의 풀뿌리 언론들이 함께 취재하고 기획하고 보도하는 팀이 바로 팀 로컬시입니다. 오늘 팀 로컬시 팀원분들이 함께 이 자리에 모였는데요. 각자 우리 팀원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비영리 공동체 신문 두꺼이마 신문 편집장 조영국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명대 저널리즘 대학원에서 운영하는 비영리 청년 독립 언론 단비뉴스의 정윤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청주에 사는 여성들이 직접 글을 쓰고 만드는 언론인 떼다의 편집장 개희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옥천에 살고 있고요. 월간 오기네라는 잡지를 만들고 있는 박누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첫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희 팀 로컬시의 첫 번째 주제는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입니다. 저희가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가 있죠. 그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공평히 지하차도에 진입한 차들이 순식간에 들어닥친 이제 물에 휩쓸려서 14분이 돌아가시고 16분이 현장에서 가까스로 빠져나왔던 이제 그런 사고인데요. 이제 사고라고 부르지 않고 저희가 사실 사회적 참사라고 지금 부르고 있잖아요. 예. 이제 참사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제 사전에 징후나 조짐이나 혹은 이제 시민들의 신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예방책이나 그런 이제 사후에 발빠른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너무 많은 이제 생명을 떠나보낸 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앞으로 계속 해 나가야 되고 또 구조적으로 바꿔야 될 것들이 저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첫 번째로 이 아이템을 좀 다루기로 했죠. 네. 저희 풀뿌리 원래 저널리즘의 핵심은 지역을 샅샅이 보도하는 것 이외에도 연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각자의 현장 지역은 다르지만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각 풀뿌리들이 열심히 같이 연대 보도를 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청주 산남동 두꺼비 신문에서도 지역 그 해당 권역은 아니지만 열심히 보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떤 이유로
어떻게 이야기를 다뤄주셨나요? 예, 일단 그 지난 7월 달에 산남동에 있는 청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그 오송 참사 진상규명 촉구 시위가 열렸어요. 그래서 그 현장을 기사로 한번 실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7.15 그 오송 참사 기록지 나 지금 가고 있어 출판이 돼서 이거에 대한 책 소개를 좀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 그 산남동에는 충북지방 변호사회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법률 자문단을 구성해서 오송 참사 희생자들 유가족들과 연대한다는 소식도 듣고 이제 그걸 이제 기사로도 실었습니다.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오송 참사는 남의 동네 일이 아니었어요. 네. 우리 동네 이웃 지인 중에 실제 희생자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산남동 버초타운에 있는 변호사들이 이제 좀 법률 자문단을 구성해서 같이 연대를 하고 있었고요. 사실 저도 그날 참사 당일날 오전에 KTX 타러 오송 가다가 멈췄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송 참사는 결코 남의 일이 네. 아니었습니다. 네. 네, 저는 그 단비뉴스에서 오송 참사 이제 100일 기사를 작성했었는데요. 사실은 그 오송 참사가 발생했던 시기에 제가 그 충북 지역 일간지에서 기자로 근무하던 시기였어요. 물론 이전에도 사회적 참사는 뭐 세월호, 뭐 이태원 이렇게 많았지만 제가 기자로서 만난 참사는 오송 참사가 처음이었거든요. 참사 그 다음 날에 현장도 가고 뭐 유가족분들 말씀 듣고 싶어서 뭐 장례식장도 가고 또 이후에 뭐 기자회견 여시는 것도 자리는 하고 있었지만 사실 그냥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냥 기자로서 뭔가 한 게 없었거든요. 제가 많이 부족해서 그래서 되게 부채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채감 때문에 이 오송 참사를 못 놓겠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래서 단비뉴스에 들어가서도 이제 오송 참사 취재를 계속 이어가게 됐고요. 올해 6월부터는 그 재판 모니터링을 다니고 있어요. 감리단장 현장소장 1심 판결 이후부터 그러니까 이제 6월에 진행된 재판부터 이제 모니터링을 찬찬히 다니고 있고 제가 청주가 아니라 제천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리도 있고 또 다른 취재도 있어서 모든 공판에 참여하진 않는데 그래도 최대한 빠지지 않고 모든 재판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저희 지면을 통해서 오송 참사 이야기를 종종 짧지만 종종 다뤄오기도 했었고요. 이번에 1주기 앞두고 그 7.15 오송 참사 기록단에 함께 참여해서 나 지금 가고 있어라는 제목의 그 기록집 작업을 함께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오송 참사 시민대책위원회 활동을 참사 이후부터 지금 쭉 해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언론 보도가 사실 사회적 참사가 발생하면 언론 보도가 너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데 잘 하고 있나 우리 언론이 이런 것들 점검하는 토론회도 열기도 했고요. 예, 그 사실 온전히 추모와 위로만으로 일주기를 맞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후 참사가 계속되지 않으려면 뭔가 대책이나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 1년간의 일들 그리고 현재 상황을 영상을 통해 함께 돌아보도록 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다시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이후 맞이하는 첫 번째 여름. 친구를 만나러, 일터에 가기 위해 여행지를 향해 오고 가는 사람들.
시도 때도 없이 폭우가 쏟아지는 것마저도 일상이 된 보통의 여름날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은 이런 자리가 처음이세요. 네, 그래서 더 어려우실 수 있었을 텐데요.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좀 얘기를 나눠주실까요? 어떻게 인터뷰를 수락하게 되셨을까요? 일단 제일 힘든 게 이제 그 공간에서 저만 살게 됐다는 그 생각이 좀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이제 용기를 내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는 그날 있었던 그 버스라는 공간에서 이 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좀 저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한에서 더 이상 숨지 않고 용기를 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2023년 7월 15일. 아직도 그날 그 시간에 멈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린 아직도 그날의 빗속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 주말에 이제 대학교 동기들이랑 남해로 여행을 가기로 했어서 오송역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같이 탔던 분 얼굴이 다 아직도 기억이 나고, 어디에 앉으셨는지, 어떤 분들이 계셨는지, 그분들이 하시는 말도 다 기억이 나서 거의 다 오송역에 다 와갔었던 걸로 기억해요. 앞에 햇빛이 보였던 게 기억이 나고, 사람들이 전부 다 왼쪽 창문을 쳐다보는 게 느껴져가지고 쳐다봤는데, 이제 그게 미호강인지도 몰랐는데 어떤 강에서 폭포처럼 물이 쏟아지는 걸 보고 있었어요. 이제 그렇게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넘치는 걸 본 적이 없어서 저도 처음에는 사진 찍거나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러고 바로 지하차도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터널 출구가 보이는데 강물은 더욱 거세져 폭포수처럼 변했습니다. 그리고 2분 뒤 화물차도 물살에 떠밀리기 시작합니다. 오른쪽 차로에서 747번 버스가 앞으로 가지 못하고 뒷걸음질 치는 모습이 보입니다. 뒤이어 들어온 대형 화물차가 버스를 밀어보지만 바퀴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물에 잠긴 버스는 꼼짝하지 못합니다. 열여섯 명이 다치고 1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부는 그날의 참사를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로 규정했습니다. 국무조정실장께서 오송 궁평이 지하차도 침수 사고 감찰 조사 결과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청주시, 행복청, 또 충북 소방본부, 공사 현장 관계자 등 추가로 18명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참사의 첫 번째 원인으로 당시 미호천교 아래에 있던 임시제방을 지목했습니다.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쌓은 부실한 임시제방이 붕괴되면서 참사가 시작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법원은 1심에서 현장 소장과 감리단장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습니다. 당일 새벽부터 신고가 이어졌음에도 교통통제 등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참사가 발생했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30명이 넘는 사람들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거기엔 충청북도와 청주시의 실무자들이 포함돼 있었죠. 이들의 최고 책임자는 기소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직원들이 수사 의뢰되는 것도 저는 국조에서 잘못 판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리청이라든지 허가 또 발주청이 명확히 있습니다. 청의 책임이지 그 시의 책임은 아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공평 이지하차도 관리 주체이자 교통통제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서 사고 발생 이전 교통통제 기준이 충족되었음에도 실시하지 않았다. 사고 당일 미호천 범람 신고, 위험 신고를 받았음에도 비상 상황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모르세요? 다 그것이 검찰 수사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니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거라고요. 충청북도 공무원들은 수위를 확인하지도 않았고 미호천교와 지하차도에 설치된 CCTV도 보지 않았습니다. 또 제방이 무너져 강물이 넘칠 것 같다는 신고가 4차례 접수됐는데도 지하차도 차량 진입은 통제되지 않았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참사 이틀 전부터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가 비상 1단계를 발령했지만 정작 궁평 2 지하차도를 관리하는 공무원들은 비상근무를 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참사 피해자들은 행복청장을 비롯해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그날 이뤄져야 했던 최소한의 조치들,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입니다. 참사는 명백한 중대 시민재해입니다. 우리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최종 책임자를 처벌하고 그 책임을 다하는 것만이 이번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러 실무자들 책임이 중첩돼 있을 때 최고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자는 게 이제 이 법의 근거거든요.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포괄적으로 그 관리 책임에 대한 게 이제 부여가 되어 있고요. 참사 1주기가 가까워서야 시작된 최고 책임자에 대한 수사. 검찰은 이범석 청주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김영환 지사가 청주지방검찰청에 비공개로 출석했습니다. 진상규명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오송 참사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오송 참사 1주기를 앞두고 그날의 아픔을 안고 사는 이들이 궁평 2 지하차도로 나섰습니다. 오송 참사 이후 악몽 같은 미련이 지났습니다. 갑작스런 참사로 사랑하는 엄마를 잃었고 참사의 일가족이자 피해자 가족으로 거리에 나서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참사 이후 국조실 감사 결과가 발표되고 수사본부가 소려질 때만 해도 진상 규명도 최고 책임자 처벌도 해를 넘길 거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1년이 되도록 진상규명에 분석도 못하고 잔재간의 희종일관 승리를 회피하며 오롯대로 일관하는 모습에 분통이 터집니다. 오송 참사로 14분의 참사 피해자를 투사로 만드는 세상. 진실은 여전히 지하차도 안에 갇혀 있습니다. 재난 참사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경기도 화성에 있는 공장에서 화재로 인해 23명이 희생되는 재해 참사도 있었습니다. 반복되는 참사로 시민들은 더 이상 우리 사회가 안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아직도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참사 피해자들이 순례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비가 많이 왔었는데 좀 그때 생각이 더 많이 나죠. 그때 많이 왔었고 지방이 무너져서 이제 침수가 된 건데 사실 오늘도 그런 사고가 나지 않을까. 지금 저기 747 버스가 좀 지나가고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747 버스 기사님이시거든요.
지나가면서 저런 버스들도 보면은 아버지 생각도 많이 나고. 중대시민재해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정부는 중대시민재해에 대해 원인을 명확하게 조사할 책임이 있습니다. 최고 책임자의 책임을 규명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엄마 이렇게 억울하게 돌아가시게 한 사람들 꼭 처벌받게 내가 꼭 할게 엄마. 제가 이번에 이렇게 엄마를 잃어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저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 유가족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 담아서 지금 지칠 때도 많고 힘들기는 하지만 힘내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대한민국 국무조정실에서도 이건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라고 분명히 규정을 했고 유족과 생존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진상규명, 최고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벌 방지 대책 마련인데요. 현재 유족협의회가 각 기관 책임자들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네, 오송 지하차도 참사 같은 경우는 이제 사고가 발생한 지하차도가 공중이용시설이잖아요. 예.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 같은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고 이용할 수밖에 없는 장소들, 설비 이런 것들의 운영이나 관리 과정에서의 어떤 오류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고들에 대해서 그 최고 책임자를 처벌하겠다라는 게 이 법의 취지이고요. 일단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고 부상자가 10명 이상일 때 이제 적용이 되는 법입니다. 그리고 최고 책임자 같은 경우에는 징역 1년 이상, 그리고 벌금은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그런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 최고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청주시장과 충북도지사에 대한 조사는 참사 발생 이후 9개월이 지나서야 그러니까 올해 4월, 5월이 돼서야 검찰 소환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비공개로 진행이 됐고요. 각종 언론 보도들에 따르면 16시간 동안에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조사 결과에 대해서 어떤 공식적인 브리핑이나 어떤 발표 같은 것들은 당연히 없었고요. 그러니까 이 피해자들의 권리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참사 이후에 사고 조사 과정 그리고 책임자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들이 알아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당사자이니까요. 네. 근데 이 당사자들에게조차도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가 사실은 공유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결론적으로 현재까지 진행 상황 현장 소장과 감리단장이 각각 징역을 받은 거 이외에는 결과가 없는 거네요. 아직 나머지는 계속 재판이 진행 중인 거죠? 우리? 네, 그리고 정확히 들여다보면 사실 현장 소장하고 감리단장도 이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긴 했지만 이것도 끝난 게 아니라 지금 계속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감리단장하고 현장 소장 측에서 그 항소를 하셨고 또 이제 검찰도 항소를 지금 쌍방 항소를 건 상황이라서 지금 이제 2심으로 넘어가서 이제 2심 공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고 그 소방하고 경찰 공무원들 관련해서는 이제 올해 5월에야 첫 재판이 시작됐다 보니까 당연히 아직 선고도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고요. 미호천교 이제 확장 시공사인 이제 금호건설 포함해서 이제 행복청, 금강청 공무원들도 원래 이제 그 지난 6월에 첫 재판이 예정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금호건설 그 시공사 쪽에서 이제 법관 기피 신청을 하면서 첫 공판도 열리지 못한 상황이고요. 또 이제 법원에서 그 기피 신청 여부를 받아들일지 말지도 지금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충청북도 공무원들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사전 대비가 전혀 없었다고 검찰이 기소했는데 전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한 7명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박준규 전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한 공무원 7명은 첫 공판에서 참사가 발생하기 2주 전에 발령됐다면서 업무를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참사의 원인은 임시제방을 관리한 시공사 책임이라면서 자신들의 행위와 참사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그 비상대기 발령된 건 사고 이틀 전이잖아요. 그 사이에는 어떤 조치 취하신 게 있나요? 죄송합니다.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등 최고 책임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는 여전히 깜깜무소식입니다.
소위 말해서 꼬리 자르기라고 예, 하잖아요. 예, 예. 이게 현장에 있는 그 체계 안에서 이제 가장 아래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 이제 그 중에 어느 정도의 직책이 있는 뭐 소장이라든지 단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처벌을 함으로써 이제 국가의 책임은 없는 것처럼 빠져나가 버리는. 네. 어쨌든 추모와 위로만으로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한으로 그렇죠. 남거든요. 네, 이게 한으로 네. 남으면 현실에 복귀해서 살아갈 수 네. 없는 거예요. 되게 그래서 저는 이게 그 재난과 참사에 있어서 되게 피해자에 대한 인권적 접근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족과 생존자들의 이야기 영상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법적 책임만으로 이야기했을 때 늘 법적 책임을 피해갈 수 있는 참사로부터 가까스로 살아나온 이들과 끝내 홀로 남겨진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지켜지지 못한 권리를 기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종자 가족에게 구조 상황을 알려주거나 피해 수집 창구를 열어 실종자 인적 사항 같은 것들을 모아야 되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희생자 장례는 어떻게 지원할지, 경찰 조사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배려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같은 것들이요. 그 정신없는 와중에 경찰서 와서 직접 조서를 쓰라고 연락이 오질 않나.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부분이 행정 처리 과정에 전혀 없었어요. 다른 유족들 만나보니 다들 이게 너무 서운했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관계기관들의 대응을 보다 못한 오송 참사 희생자 14명의 유가족이 협의체를 꾸렸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함께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눈물이 납니다. 재난의 순간부터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참사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 제공은 없었습니다. 남은 이들에 대한 도움과 보호도 없었습니다. 몸과 마음에 남은 상처를 치유하는 것도 스스로 해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슬픔은 분노가 되어갔습니다. 앞으로 진상 규명이나 제도 개선에 철저히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만 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알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을 밝혀낸 건 수사권도 자료를 강제할 권한도 없는 시민들이었습니다. 도로 관리에 관련돼서는 충북도지사의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책임, 마지막으로 이 재난의 전반적인 관리에 관련돼 가지고는 청주시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따른 책임. 처음 도지사 만나러 갔는데 말이 안 통하더라고요. 제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변명만 하면서 언제든지 전화해 주시고 뭐 문제 있으면 얘기해 주시라 하고서는 한 번도 연락이 없어요. 자기는 보자고 한 적 없다고 유가족들이 요청해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청주시장은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난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라는 태도였어요. 오죽하면 저희가 그냥 그 자리 박차고 나왔겠어요. 마음껏 슬퍼하고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이라도 이어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분향소는 기습 철거됐고 원치 않는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도대체 누구에게 이 슬픔과 아픔을 말할 수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너무나 참담하게 가족을 잃었잖아요. 그 가족을 잃은 사람들에게 그 재난참사의 총괄 지휘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떤 자세와 태도로 유가족과 피해자들을 대하는가는 사회적인 태도를 결정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가 유가족과 피해자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가 이런 걸 결정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태도를 가지면 사회도
대단히 이 유가족과 피해자들에게 굉장히 냉담한 태도를 갖게 되겠죠. 그런 점에서 저는 그런 어떤 태도를 묻는 거, 그것으로 문제 제기하고 비판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사를 보도하는 언론에도 사회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송 참사 일주기와 관련해서 모든 실은 언론사는 9곳, 그중에서 오송 참사 일주기 행사 내용을 쭉 설명한 곳은 딱 3곳입니다. 딱 3곳. 두 번째, 어떤 참사가 벌어졌는데 지역에서 벌어졌을 때의 언론들은 어떤 식으로 보도하는가는 비교를 해서 보면은 2019년에 링링이라는 태풍이 13호가 있었고 타파라는 태풍이 17호가 있었습니다. 링링이 먼저 지나가고 타파가 지나가고. 근데 문제는 링링하고 타파가 방향이 다릅니다. 링링은 제주도를 거쳐서 서해안으로 해서 서울 쪽으로 치고 들어왔고, 타파는 남해 부산 쪽으로 해서 경상도를 치고 지나갔습니다. 두 태풍에 대해서 보도 건수가 완전히 다릅니다. 강도는 오히려 타파가 더 센데도 불구하고 서울 쪽을 치고 지나간 태풍 보도와 경상도 쪽을 치고 지나간 태풍 보도의 보도량 자체가 다른 거죠. 지역에서 일어난 참사는 훨씬 빠르게 잊혀집니다. 이런 차별이 우리를 또 한 번 무너지게 합니다. 저는 오송 참사로 아들을 잃었습니다. 상주에서는 오송 참사 소식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청주에서만 소식이 가끔씩 나오다가 없어지니 사람들은 벌써 빨리 잊으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저는 그냥 가슴만 무너지고 그런 말에 대응도 못합니다. 왜 지역 뉴스는 중앙 언론의 보도가 잘 안 되나요? 지역 뉴스라고 차별하지 말고 전국적인 사안이면 전국 뉴스로 내보내달라고 요구하고 싶습니다. 나 지금 가고 있어. 떠나간 사람들의 한마디를 기억하며 이젠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풀지 못한 의문이 있기에, 묻지 못한 책임이 있기에 우리는 가야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지내면서 제일 힘들었던 거는 엄마가 곁에 없다는 거죠. 저희 엄마가 그해 생일에 저희 집에서 생일 케이크를 불면서 하신 소원으로 얘기하셨던 게 올해는 더 건강하게 살아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TV에서만 봤던 정말 세월호 참사나 이태원 참사나 그런 사건들을 보면 정말 속으로면 그냥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막상 저한테도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이거는 정말 남 일이 아니었구나, 내 일이 될 수 있구나, 누구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오송 참사 일주기이지만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게 가장 마음이 아프고, 주변 사람들이 1년 정도 지났으면 이제 좀 어느 정도 저기 하지 않았어? 산 사람은 살아야지. 그 말이 진짜 빗으로 꽂는 것 같아가지고 제일 마음이 아픕니다. 주인은 진짜 아까 말씀하신 거 마냥 지나가다 딸아이 노래만 보면 내 생각이고. 우리 모두는 단지 운이 좋아 살아있는 재난과 참사의 잠재적 생존자일 뿐입니다. 저희는 전부 다 그냥 어느 날이랑 다름없이 평범하게 하루를 보내던 똑같은 사람들이었거든요. 이제 그 사람들이 작년에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사고로
그 평범한 일상을 잃게 되고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만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진실을 알고 싶어하고 사과를 받고 싶어하는 저희의 그 간절함이 저희를 무력하게 만들려는 그 의지를 이길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다녀왔습니다. 평범하고 소중한 보통 나를 위해 억울한 죽음이 없는 안전한 세상을 향해 우리는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사실 기록이 굉장히 네.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공공에서 마땅히 기록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네. 공공에서 하지 않으니까 이 시민사회에서 같이 모여서 이제 기록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계희수 기자와 박노 기자님 직접 참여를 하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좀. 저희가 1주기를 앞두고 이제 오송 참사를 한번 정리하는 기록집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기억은 이제 금방 잊혀지니까 흐려져가는 기억을 좀 붙잡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사실 피해자들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갔잖아요. 보도가 많이 나갔지만 한 명 한 명씩 찾아가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것이 필요한지 이렇게 좀 사려 깊게 묻는 이제 그런 것을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듣고 기록하는 또 입장에서도 듣기의 윤리라는 것들을 좀 굉장히 많이 또 고민하게 됐던 작업들이었어요. 이제 어떻게 들어야 하고 또 이야기들을 어떻게 또 중간 매개자로서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또 지역에서 언론 매체 활동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굉장히 큰 고민과 또 큰 배움을 줬던 시간이기도 했고요. 또 어찌되었든 누가 됐든지 간에 이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결국은 그들만의 일이 아니라 나도 언젠가 어쩌면 겪게 될 일에 대한 예비책을 만들어가는 방법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같이 읽어보셨을 텐데요. 한번 저는 이야기. 독자로서 좀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책 통해서 몇 가지를 좀 분명하게 깨달았어요. 첫 번째는 이 참사 희생자들이나 생존자분들이 너무나도 평범한 우리의 이웃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 아주 정말 평범한 이웃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 이별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던 거죠. 맞아요. 그 이별할 준비가 안 된 사람들한테 닥쳐온 그 이별의 고통, 그 고통들이 고스란히 이 책에 이렇게 어떤 그 구술 기록이라든가 그 육성을 통해서 좀 이렇게 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 독자인 저한테도 물었던 건데 이 외면과 직시 사이에 있던 두 종류의 시민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누군가는 직시를 하고 있고 누군가는 외면하고 싶은 이 우리 두 종류의 어떤 시민들의 어떤 심리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 책의 마지막에 어떤 이제 그 생존자분이 말씀하신 거, 제일 힘든 게 무관심이다라는 그 문장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분들은 잊혀지지 않으려고 인터뷰에 응했던 거였던 거죠. 그래서 그 잊혀지지 않게 하려고 나온 그 유가족들의 그 목소리를 다시 경청하고, 그리고 이제 그 사회적 공감대를 우리가 같이 가질 때 정말 오송 참사의 고통들이 치유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7월 23일 날 광주 서구의회에서 오송 참사 진상규명 촉구 발의안을 냈거든요. 어떻게 보면 청주에서 일어난 일인데 광주 서구의회가 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청주시 의회나 충북도 의회 이런 거 내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또 화성 그 참사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지금 지역 곳곳에 참사가 일어났는데 그것이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라고 여기고 지역과 지역의 연대, 지역을 넘어서 사회적 약자들이 겪고 있는 참사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서 같이 기억자로, 참사를 잊지 않는 기억자로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달에 만나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